안녕하세요. 오늘은 2017년도 제1회 고철검정고시 국사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자료의 내용에 해당하는 시기는 선사시대의 생활 모습이나 유물을 바탕으로 어떤 시대인지 맞추는 문제는 아주 자주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우선 제시된 대표적인 유물은 비파형 동검입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및 모습으로는 빈부격차와 계급이 발생하였다. 무덤으로는 고인돌이 제작되었다. 일부 저습지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 자, 정답은 바로 3번 청동기 시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농사라는 말 때문에 신석기 시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미 청동기 시대임을 나타내고 있는 말들이 너무나 많이 제시가 되어 있고, 신석기 시대 때는 농사가 시작된 초기 시기였기 때문에 벼농사가 아닌 주로 곡식, 잡곡류, 수수나 콩, 보리 등을 재배를 했었고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농기구가 발달을 하면서 벼농사가 시작이 되고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에 해당하는 나라는, 자, 가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사출도를 다스렸으며 매년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 또한 남의 물건을 훔쳤을 때에는 훔친 것의 12배를 갚게 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키워드는 바로 영고입니다. 영고를 제천 행사로 치렀던 나라는 2번 부여입니다. 제천 행사만 잘 외워두더라도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려움 없이 맞추실 수 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동해에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시행하였고요. 그리고 옥전은 특이하게도 제천 행사가 없었습니다. 고조선은 한반도에 나타났던 최초의 국가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참고로 제천 행사를 2번 했던 곳도 있었는데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건데 사만이라는 곳은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인지 제천 행사를 2번이나 지냈습니다. 사만은 마한, 진안, 변안을 통틀어 이야기합니다. 3번 밑줄 친 이것에 해당하는 유물은, 자, 4세기 후반 고구려의 광개토대왕은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하였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보여준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빗살무늬 토기는 고구려 신라 백제와 전혀 상관없는 신석기 시대 때의 유물입니다. 2번 칠지도는 백제와 지금의 일본에 해당하는 외나라에 해당하는 유물입니다. 3번의 청자상가 문학문 매병은요, 청자라고 하면 고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의 유물인데요. 고구려의 유물임에도 신라에 있는 무덤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광개토 대왕이 신라에 침입했던 외를 격퇴함으로써 신라에 주둔하고 신라의 정치에 이제 내정 간섭을 좀 어느 정도 하게 됐다는 증거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4번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자, 고구려의 대외항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수의 침입, 그리고 화살표, 살수 대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수나라와 당나라는 다 지금은 중국에 해당하는 위치에 있었던 나라인데요. 자, 수의 침입하고 살수대첩하면 이 살수대첩은 을지문덕 장군이 활약했던 전투로서 수의 침입을 막아낸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의 침입이 있었을 때 어떤 전쟁, 어떤 전투로 우리가 당을 물리쳤는지를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 안시성 싸움입니다. 1번부터 보면요. 귀주대첩 같은 경우에는 거란과 고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명량대첩은 잘 아시다시피 외와
조선의 싸움입니다. 3번 관산성 싸움은요. 백제와 신라의 싸움입니다. 참고로 이 관산성 싸움에서 백제의 왕, 당시 왕은 성왕이었는데요. 성왕이 전사하게 되는 싸움입니다. 4번 안수홍 싸움. 참고로 이름도 활약했던 장수 이름도 말씀드리면 양만춘 장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치기구들의 공통된 역할은 세 나라의 정치기구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신라의 사정부, 고려의 거사대, 조선의 사원부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기관 내에서 맡았던 공통적인 역할은요. 바로 1번 관리의 감찰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감사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비리를 저지르거나 비행을 일삼는 관리들을 감찰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왕명출납이라는 거는 왕의 명령을 받드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어떤 직속 비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대표적으로 좀 자주 출제되는 거는 조선의 승정원이 있습니다. 사극이나 역사를 주제로 한 영화를 보시면 왕이 도승지 들라 하는 말을 좀 종종 들으실 수 있는데요. 이 도승지라는 그 직책이 승정원의 우두머리 격을 얘기하는 직책입니다. 역사 편찬의 경우에는 역시 조선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조선의 역사 편찬 기관은 춘추관입니다. 참고로 고려에서도 춘추관이라는 이름을 가진 기관에서 역사 편찬을 담당했는데요. 정확히는 예문춘추관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배우는 역사 편찬의 어떤 좀 중대한 일을 맡았던 거는 조선 때부터 윤곽을 나타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춘추관은 조선의 기관이라고 외워두셔도 무관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입니다. 밑줄 친 신분 계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조선시대 이 신분 계층은 관청의 서리, 향리 등의 하급 관리와 역관, 의관 등이 해당하였다.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고 대체로 직역이 세습되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분 계층은 바로 중인입니다. 조선의 경우에는 신분제가 초기에는 양천제라고 해서요. 이분법적인 구도였습니다. 이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을 해서 지금의 우리는 양반이라고 하면 이제 최고 계층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때는 농민이나 중인, 상민들이 다 들어가는 게 양인이었고요. 그 이하 노비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천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인 구조였는데 조선 중기에 들면서 반상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양천제와 반상제를 이름을 외워두실 필요는 없지만요. 초반에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되어 있던 게 중기 이후에 4단계로 분류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반이라는 거는 지배 계층을 이야기하고요. 상이라는 거는 피지배 계층을 이야기합니다. 일단 지배 계층이었던 최고 지배 계층이었던 양반은 아주 많은 특권을 누리고 국가를 운영하는 중책을 맡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인은 여기 나와 있듯이 하급 관리를 맡던지 역관, 의관,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대에 근무한다거나 아니면 통역을 한다거나 이런 전문 기술자들을 중인이 맡아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민은 일반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농민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어부나 상인, 광부 등이 이 상민에 해당했습니다. 네 번째 천민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비계층이 가장 많았고요. 기생이나 무당도 천민에 해당했습니다. (7번)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정책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 태조는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재건하여 서경이라 부르고 무엇무엇의 기지로 삼았다. 그 결과 태조 말에는 청천광에서 영흥에 이르는 지역까지 영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자, 고려의 태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조 왕건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건이 고려를 세우면서 실시했던 몇 가지 정책들 중에 가장 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북진 정책입니다. 삼국시대를 신라가 통일하면서 나당 전쟁을 거치는 과정에서 영토가 상당 부분 축소가 됩니다. 고구려가 누렸던 넓은 땅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요. 이 고려라는 나라는 고구려를 계승하는 이름에서 지어졌기 때문에 태조는 영토를 회복하는 것을 아주 큰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이 3번에 있는 민생안정책과 4번 호족통합정책 또한 태조의 중요한 업적인데 후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조세를 감면하는,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하기도 하고요. 이 호족통합정책을 하기도 합니다. 후삼국 시대 때는 호족이라고 부르는 지방의 세력들이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고려 태조, 즉 왕건 또한 호족의 일부였는데요. 이런 지방에서 강력한 세력을 가진 호족들을 통합하고 하나의 나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호족 통합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방법은 이제 주로 혼인을 통한 통합 정책이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강력한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사돈관계를 맺게 되면 아무래도 중앙 집권을 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8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유물은,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국보 제32호로 해인사에 보관 중이며 고려 고종 때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염원에서 만들어졌다. 200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유물은 바로 팔만대장경입니다.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기록적인 아주 경이로운 보관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정교함이나 방대한 양이 세계적으로 아주 놀라운 우리의 유산입니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에서 부처님의 힘으로 기도를 하면 몽골을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파내려간 대장경입니다. 나머지 보기도 한번 보면요.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역시 고려시대 때 유물인데요. 고려의 김부식이라는 학자가 왕의 명령을 받고 이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술한 책입니다. 이번에 왕호천축국전은요. 신라시대 때 해초라는 승려가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 답사기, 그러니까 여행 기행문을 작성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조선왕조실록은 이 조선 왕가에 있었던 일들과 중요한 기록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9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수행평가 계획서라고 되어 있고요. 주제가 빈칸으로 제시되어 있고 1모듬, 2모듬 해서 이렇게 과제가 나와 있네요. 한번 보면 1모듬은 역분전 지급을 조사했고 2모듬은 전식과 제도의 변천을 조사했습니다. 자, 이 역분전과 전식과는요, 모두 고려의 토지 제도입니다. 지금은 풀이이기 때문에 긴 설명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고 있지만 이론 과정에서 각국의 토지 제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의 토지 제도인 역분전과 전식과는 이렇게 묶어서 아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역분전은 고려 초기에 시행이었던 조세 제도고요. 그리고 전식과는 고려 중기 광종 때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가지 개정을 거치면서 기틀을 잡아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론 시간 때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해당하는 제도는, 이제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내면 된다는 말 들었나? 그래, 부담이 반으로 되었으니 참 잘 되었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제도는 바로 균역법입니다. 군포를 1년에 한 필만 내게끔 해서 부담을 줄였던 제도고요. 1번, 2번, 3번도 한번 살펴보면 진대법은 고구려의 제도입니다. 고구려의 제도고요. 어떤 거냐면 흉년이 들었거나 나라가 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백성들을 구휼하는, 즉 백성들을 도와주는 지금의 어떤 복지 제도의 일환입니다.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다시 곡식을 걷어가는 제도이고요. 이번에 영정법은 조세를 거둘 때 조세를 거둘 때 일정한 양을 정해서 조세를 걷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지문에 4두씩만 걷는다 이런 힌트가 나오면 영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세 관련한 거는 나중에 좀 묶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동법은 역시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는 어떤 제도 중에 하나인데요. 조선 때 시행이 되었고 조선 때는 공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 공납이라는 거는 공물을 납부한다는 뜻인데요. 이 공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는 세금과는 달리 특산물이나 어떤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건들을 납부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변질이 되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서 도저히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하거나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물품들을 청구한 뒤에 그 공납품을 이제 대신 납부해주는 제도로 좀 변색이 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대동법이란 걸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대동법은 공물을 쌀로 대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쌀로 납부할 수 있게 되니까 부담이 많이 줄었고 또 공납의 폐단을 많이 시정할 수 있었겠죠. 자, 11번입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외란 이후 일본은 조선에 사절 파견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은 12차례에 거쳐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외교사절의 의미를 넘어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도 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일본에 파견되었던 단체는요, 바로 통신사입니다. 조선통신사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조선으로부터 일본에 파견되어서 문화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 문물을 교류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일본의 보빙사는요, 조선에서 서양으로 서방세계, 예를 들면 미국이라던가 이런 곳에 파견되었던 사절단을 이야기합니다. 영선사는 조선에서 청나라로 문물을 들여오기 위해서 파견했던 유학생들을 영선사라고 부릅니다. 헤이그 특사는 고종이 일본과 체결했던 을사조약 1905년에 을사조약이라는 아주 굴욕적인 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즉 국가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는 아주 굴욕적인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무효라는 것을 세계에다 퍼뜨리기 위해서 미국의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좀 일본의 방해가 있어서 회의에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 사건을 꼬투리 잡아서 고종을 퇴위시키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명분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12번입니다. 자, 질문과 답변이네요. 질문에는 삼전도비에 대해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전도. 답변을 보겠습니다. 어떤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전쟁에서 패한 인조가 청태종에게 항복한 후 청해 강요에 의해 세워진 비석입니다. 비문에는 청태종을 칭송하는 내용이 새겨져 있어 치욕의 역사를 되새기게 하는 유적입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전쟁은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조선과 청의 싸움이었고요.
최근에 개봉했던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셨다면 아마 좀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최후의 항전을 불사했지만 결국 인조는 삼전도에 나가서 청태종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치러졌던 전쟁이 바로 병자호란입니다. 두 번째 신미항류는요, 조선과 미국의 전쟁입니다. 강화도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었죠. 이모군란은 구한말에 90군대에서 일으킨 난인데요. 이 신식군대와의 차별 대우, 지연되는 월급, 그리고 쌀로 월급을 받게 되는데 쌀에 모래나 흙 같은 걸 섞어주면서 굉장한 차별 대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에 반발해서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이모군란이고요. 4번의 정유재란은 임진왜란 이후에 화해가 잘 되지 않자 외가 다시 쳐들어온 사건을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가상일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민족운동은 자, 일단 1929년이네요. 얼마 전 조선인 여학생을 희롱한 일본인 남학생들과 이를 말리던 조선인 남학생들 간의 싸움이 일어났다. 경찰이 일본 학생들에게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자 분노한 조선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고 많은 학생들이 검거되었다. 검거된 학생들이 걱정스럽다. 자, 이 일기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기차 안에서 일본인 남학생들이 조선인 여학생의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 이런 희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걸 말리다가 조선인 남학생들과 일본인 남학생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경찰이 일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하자 조선 학생들이 억눌려 있던 조선인과 일본인의 차별 대우 등에 폭발해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입니다. 참고로 3.1운동은 1919년에 있었던 우리 민족 최대의 평화 만세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임시정부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문맹퇴치운동은 신문사나 지식인들이 했던 계몽운동으로서 농촌 등에 내려가서 글자를 모르는 농민들에게 문자를 보급했던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3번의 물산 장려 운동은 우리가 만든 물건을 우리가 쓰자, 외국산을 쓰지 말고 애국심을 기르자 라고 했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상은 자, 조선 후기 성리학이 사회 모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자 가가 등장하여 민생 안정과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한 사회 개혁론을 제시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는 정약용, 박재가 등이 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사상은 바로 3번 실학입니다. 실학은 실용적인 학문, 실제로 실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학문을 이야기합니다. 자, 조선 때 조선을 지배했다고 봐도 무관하지 않은 학문은 성리학인데요. 이 성리학은 사실 어떤 우주의 이치를 탐문한다거나 어떤 실용적인 것보다는 세상의 원리, 좀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후기에는 실학이 크게 유행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보이는 2번에 있는 서학은요, 조선 후기부터 들어왔던 서양의 문물을 다룬 학문들을 서학이라고 합니다. 15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인물은 자, 여기 일단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역사 인물에 대한 소개가 있네요. 자, 활동을 일단 보겠습니다. 북로 군정소 사령관으로서 청산리 대첩을 주도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청산리 대첩입니다. 청산리 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은 바로 김자진입니다.
1번부터 살펴보면 김구, 이분은 너무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이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웠던 분이시고요. 3번의 윤봉길 의사는 도시락 폭탄으로 유명하시죠. 상해 공원에서 있었던 일왕의 생일잔치에서 도시락 폭탄을 던짐으로써 일제에게 항의했던 분입니다. 4번에 있는 최익현 선생은 조선 말에 위정척사 운동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후에는 항일운동으로 일제에 저항하였던 애국지사입니다. 이분은 항일운동 과정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대마도로 내려가서 일제가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단식으로 사망하게 되는 굳은 결계가 있는 분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한시국 시기에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방향은 구본 신참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 내용은 원수부 설치, 양전사업 설치, 지계 발급 등입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개혁의 이름은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고종이 본인을 황제로 칭하면서 대한제국이라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변경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을 하는데요. 이때 있었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이 구본신참이라는 것은요. 옛것을 기본으로 삼되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점진적인 개혁, 천천히 개혁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고요. 1번에 있는 갑신정변은 급진 개화파들에 의해서 일어났던 개혁입니다. 광무개혁이 점진적인 개혁이라면 갑신정변은 아주 급진적인 개혁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구한말 이론 강의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을미개혁은 명성황후가 시해되는 을미사변 이후에 김홍직 내각이 중심이 되어서 시행했던 개혁인데요. 이 을미개혁과 아주 잘 따라다니는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단발령입니다. 단발령 말 그대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명령인데요. 이 조선인들이 아주 크게 반발을 합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를 함부로 자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발령에 저항을 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아관파천은 명성황후가 시해된 뒤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게 되는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17번 고려시대 가족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여성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아들딸 구분 없이 부모의 재산이 고르게 상속되었다. 아들딸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호족에 기재되었다. 고려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조선만큼 억눌리지 않습니다. 여성도 제사를 지내고 호주가 될 수 있고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고르게 상속받을 수 있는 등 상당히 조선에 비하면 파격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많이 존중이 되었었는데요. 여기서 바로 옳지 않은 대답은 2번입니다. 여성의 재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다. 이 부분은 조선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려시대에는 자유롭게 결혼하고 재혼할 수 있었다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그림들은 조선 후기에 유행한 무엇으로 서민의 정서가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민화. 백성들의 감성으로 그려내었다고 해서 민화라고 부릅니다. 이것과 오히려 반대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문인화입니다. 그 양반들이 혹은 사대부들이 고상하게 앉아서 그린 그림을 문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입니다. 밑줄 친 운동에 해당하는 것은 일본이 차관을 강요하여 재정 간섭을 강화하자 1907년 국민의 성금으로 빚을 갚고 국권을 지키자는 이 운동이 전개되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운동은 바로 국채보상입니다. 이 채는 채무할 때, 빚할 때 그 채자입니다. 나라의 빚을 우리가 갚자, 우리가 갚아서 우리 국권을 찾아오자 라는 운동으로 대구에서 시작이 되었던 운동입니다. 아녀자들은 반지를 내놓고 남자들은 파이프나 어떤 귀금속을 내놓으면서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일본에 있는 브나로도 운동은요, 지금도 있는 동아일보라는 신문사에서 문맹퇴치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했던 운동입니다. 3번도 비슷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의 힘으로 대학을 세워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자라는 애국개몽운동의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일제 식민정책은 1920년대 일제는 부족한 쌀을 한국에서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쌀 생산량은 늘었지만 증산량보다 많은 쌀이 일본으로 유출되어 우리 농민의 처지는 더욱 악화되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1920년대 일제 식민 정책은요, 바로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일제가 이런 곡식 수출로 인해서 진행했던 정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 이렇게 세 단계로 크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2번에 나와 있는 토지 조사 사업 같은 경우에 1910년대에 이루어졌던 일제의 수탈 방식 식민 정책입니다. 일단은 우리 조선 땅에서 얼마나 많은 곡물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계량을 하고 땅을 확보한 뒤에 1920년대에 본격적으로 쌀 생산량을 늘려서 그것을 일본 쪽으로 수출하는 식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가총동원법, 쌀은 물론이고 집에 있는 그릇과 노쇠로 된 도구까지 모두 다 수탈해가게 되는 일제 악랄한 식민 정책입니다. 21번 밑줄 친 서양식 병원에 해당하는 것은 정부에서 알렌의 건의를 받아들여 병원을 세웠다는군. 그렇다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서양식 병원이라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서양식 근대적인 병원은 바로 광해원입니다. 나머지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방문국이라는 곳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국립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출판을 담당했었고요. 그리고 전왕국은 지금의 조폐공사입니다. 화폐를 찍어내는 기관입니다. 유경공원은 한국 최초로 세워졌던 근대식 교육기관을 이야기합니다. 22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대조영이 건국하였다. 두 번째, 당으로부터 해동성국이라 불리었다. 10세기 초반에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나라는 바로 발해입니다. 보기에 발해가 바로 있으면 좋을 텐데 1, 2, 3, 4번 중에서 발해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찾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독서 상품과를 실시하였다. 독서 상품과는 신라에서 시행했던 관리 채용 제도입니다. 2번 노비안건법을 실시하였다. 노비안건법은 고려에서 실시했던 정책입니다. 3번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자, 대조영이 건국한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1번과 마찬가지로 신라시대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23번 밑줄 친 이 섬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일단 특징 우리 땅 지키기만 봐도 감이 오실 텐데요. 이 사진에 섬이 제시돼 있고 삼국시대 이래 우리의 영토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 섬을 자기네 땅이라 우기며 영토 지역 분쟁으로 만들고 있다. 자, 아래 내용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정답을 이미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정답은 바로 독도입니다. 24번입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건은 무엇이 일어나다. 배경 4.13 호원 조치 발표 과정, 호원 철폐 독재 타도를 주장하는 민주화 시위 전개, 결과 6.29 민주화 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수용. 자, 여기서 일어났던 혁명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이 4.13 호원 조치라는 거는요, 전두환 정권 당시 그 당시 대통령은 지금처럼 직선제가 아닌 간선제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소수의 선거인단이 국민을 대신해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뽑는 거였는데요. 이 국민들이 직선제 요구를 계속했지만 이 전두환은 4.13 호원 조치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암묵적으로 독재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호원이라는 거는요, 헌법을 수호한다. 지금의 간선제 선거 제도를 고치지 않겠다.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계속 독재를 하겠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호원 철폐와 독재 타도를 주장하면서 민주화 시위가 전개가 됐는데요. 이 당시에 서울대 학생이던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는 과정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것을 도화선으로 하여서 아주 큰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시위가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전두환이 물러나고 6.29 민주화 선언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을 비로소 우리 손으로 뽑는 직선제가 수용되게 됩니다.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처음에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됐던 6.25 전쟁은 초반에 파죽지세로 북한군에 밀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서울을 수복하고 쭉쭉 올라가나 싶었는데, 자, 이 빈칸 다음에 보니 일사후퇴가 있네요. 일사후퇴는 다시 우리나라 군대가 인민군과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쪽까지 밀리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서울 재수복하고 정전협정이 체결이 되는데요. 이 일사후퇴의 바로 전에 들어갈 단계는 바로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중군군의 개입이죠. 인해전술이라는 말로도 유명한데요. 엄청난 수로 밀고 내려와서 서울을 수복했다가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 계기가 바로 중국군의 개입입니다. 자, 1번과 2번, 4번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6.25 전쟁이 있기 훨씬 전 일제시대 1920년대에 있었던 전투인데요.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독립군 연합부대가 중국 지린성에서 일본군을 크게 물리친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카이로 회담은 미국과 영국과 중국 대표들이 만나서 나눴던 회담인데요. 이 카이로 회담의 의의는 한국의 독립을 처음으로 언급한 회담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대표들이 만나서 전쟁의 사후 처리를 논의했던 회의입니다. 여기서 한국에 대한 신탁 통치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탁 통치는 일정 기간 동안 어느 나라가 자립할 수 있게,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신탁을 받아서 대신 운영을 하는 그런 제도를 이야기합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시도하였던 신탁 통치가 실현이 되지는 않습니다.